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권연대 오창익입니다. 오늘도 긴급 편성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윤석열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가 기한입니다. 여태껏 공수처는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기관이 어쩌면 이렇게 엉터리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범죄를 진압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기본적인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앞날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아예 하지 않는 기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까닭은 없습니다. 경호처, 공수처, 검찰 등 정리정돈이 필요한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그리고 박관천 전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젯밤에 그랬다고 하는데 알려진 건 오늘 아침부터 네.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넘기기로 했다라는 네. 소식.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거 지금 공수처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 형사소송법상의 81조에 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속영장의 집행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영장을 갖다 집행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하고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법관이 검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지휘라는 요만한 이 도장이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칸이요. 거기다 도장만 찍어주면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겁니다. 네. 그리고 검사가 청구한 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태까지 사법경찰관에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 주로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 검찰 수사관이 작을 때는 각 지청이 있잖아. 지청이거든요. 지청마다 보면 경찰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서부지검 옛날에 서부지청이었습니다. 지청마다 경찰서가 한 5개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경찰서에서 파견 경찰관을 받습니다. 또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검찰 수사관하고 같이 나가서 집행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입니다. 영장은 진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사를 많이 해보지만 토시 하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검사도 못 고치고 사법경찰도 못 고칩니다. 오로지 법관만이 자기 도장을 찍고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좀 정리해 보면 예. 일반 구독자 여러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전에 소위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 하기 전에 지휘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진 거죠. 예, 그때도 못 했습니다. 네네.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지휘라는 거는 영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찰에는 영장 청구권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신청만 하고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서 영장 부분에 대해서 지휘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것도 구속영장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준용해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집행 업무, 그러니까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건 회개한 일이다. 법률 위반이고 이것 또 하나의 윤측 대리인한테 법적 절차에 하자를 줍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 자체를 갖다 이첩하고 경찰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만일의 경우에 아까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체포영장을 재신청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한다고요. 기간 영장만 신청해주면 절대 사법경찰관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말 사법경찰한테 꼭 집행이 필요하면요. 이 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명시해가지고 법관의 허가를 받아 법관의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되면은 집행 내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다가. 그렇죠. 그럼 집행 내역에다가 집행한 자, 집행 일시 그걸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사경이 청구한 게 아니고 사법경찰이 청구한 게 아니고요. 사법경찰관이 집행했다. 이유도 없이. 그럼 집행자가 그렇게 되면 영장 집행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 박관천 전 행정관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를 아실 텐데 이게 위법부당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공수처가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에게 빌미만 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이 기한이 다 돼가지고 네, 어제 네. 밤에 했다 오늘 아침에 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네. 공수처는 왜 이렇게 나가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관천 행정관님 말씀하셨지만 공수처도 재발이 저렸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차장이 일종의 이제 기자 간담회 브리핑을 하는데 앉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아직 질문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저쪽 예. 상대 측에서는 지금 하청이라고 썼죠. 건설 하청하냐 이런 네. 표현까지 썼죠. 아마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뭐 공수처법 그리고 형소법을 검토를 해서 몇 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로 경찰에게 이제 체포를 일종의 이제 부탁을 했다. 그러면서 지휘라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일종의 협조 이런 거랑도 조금 차원이 다르다 하면서 굉장히 그 경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듯한 이제 황당한 얘기들을 합니다. 다 사족이죠. 필요가 없는 네. 얘기였죠. 자기들이 지난번에 할 때 잘했으면 아무런 필요 없는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좀 전에 행정관님 말씀대로 벌써 상대 측 윤석열 측에서는 아주 강하게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불법 집행이다 이제 이렇게 벌써 치고 나오는 거죠. 쓸데없는 빌미를 계속해서 줬죠. 엊그제도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경찰한테 빨리 이첩을 하고 재청구를 해서 정식 절차를 다시 하든지 확실한 법적 권한을 갖고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휴일 내내 아무런 말도 없고 처장 출근을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있다가 밤늦게 그것도 안 그래도 어제 아무런 협조 요청이 경찰에 없는 걸로 파악이 되면서 오늘도 날 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우 이제 와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신 교수님도 이제 정권 핵심에서 일해 보셨으니까 네네. 만약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네네.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예, 예. 오동훈 씨가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없는데도 2023년 11월이었죠. 전격적으로 이제 공수처장이 됐죠. 물론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럴 때 정권 입장에서는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나요? 글쎄 아마 임명할 때부터 그게 거슬러 보면 지금 와서 이런 결과를 보면 네. 오늘의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전체 뉴스를 다시 리뷰를 해보면서 아 시간 끄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구나. 만약에 탄핵이 별도 트랙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이게 어쩔 뻔했냐. 아주 아찔하더라고요. 네네. 이 수사 믿고 만약에 이 수사를 거쳐서 탄핵을 간다고 그랬으면 이게 어쩔 뻔했냐. 굉장히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쟁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가장 약한 부분, 약한 고리 이런 사람들을 한 거 아닌가. 제가 커리어를 봤어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 커리어를 보니까 주로 또 형사 판사도 아니었잖아요. 민사 사건 위주로 돼 있었고 옷 벗은 지도 꽤 됐습니다. 2017년에 옷을 벗었더라고요. 그러면 정권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인 거죠. 세게 못할 사람, 고집 세지 않은 사람, 상대적으로 경쟁한 사람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임땡땡 예. 경쟁하신 분 같이 마지막에 올라간 경쟁자. 임땡땡, 예. 네. 그렇게 보면 윤석열은 이미 그때부터 답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그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공수처장을 이를테면 배신하지 않을 사람 또는 캐비넷 열면 뭔가 통제할 사람으로 하지 않았나. 아니, 우리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 교수님 말씀처럼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간 끌기 일종의 사보타지를 하고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입니다. 아, 네. 자기는 검사만 있으면 됐지 공수처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굳이 공수처 일할 사람 필요 없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죠. 근데 늦게 임명을 했습니다. 세월호 터지고 막 문제되니까 그래가지고 특별감찰관 임명해놨는데 특별감찰관이 뭐 감찰 수사 하나 하려니까 우병우 수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화해가지고 형 미쳤어? 형 지금 그거 하라고 거기 앉혀놓은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허울 좋게 앉혀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공수처법에 의해서 공수처법에 솔직히 수사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수당이 정말 나는 법과 원칙만 하겠어. 다른 거 안 보겠어. 다른 건 나한테 뭐 정치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고 나가면은 참 이거 통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그냥 내 마음의 입맛에 맞는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검찰이 하면 되고 공수장을 임명할 수 없으니까 임명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그렇게 고집 안 부릴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았나 하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 건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오동훈 씨가 이제 공수처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이를테면 저 감사원, 뭐 네, 국민권익위, 예.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 같은 거 보면 예. 수사에서 무슨 성과를 내거나 한 건 없었던 지난 것 같아요. 4년 동안 사실은 그동안도 영장을 없었고. 제대로 네. 집행한 게 제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맞닥뜨린 첫 번째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날 실패하자마자 나왔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공수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그 연속선상에서 검찰 본인이 총장까지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니 보는 황당한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아래로 나중에 그렇죠. 예, 네. 녹취로 터지기도 했지만 뭐 건방지다 뭐 네, 황운하 같은 애들이 예, 뭐 뭐 이런 표현들 여러 나왔죠. 얘기도 했고 그러니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도 얼마나 까니 받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까니 하고 본다는 게 보고.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주 그냥 예, 아래로 예, 받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쟤들이 와봤자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니까 개 끌고 산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안에서 벌어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 경찰은 지금 답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아까 경찰도 보니까 절차적 위배가 있어가지고 네. 하기 어렵다는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신중한 입장에서 못한다로 예. 입장이 명확히 밝힌 겁니까? 예, 아까 네.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아, 속보가 네네.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수사는 여전히 공수처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첩 안 하겠다는 예, 거죠. 수사는 이첩 네. 안 하고 공수처가 하겠다 그러는데요. 이걸 보고 이거는 경찰이 한 말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잘한다. 꽁도 못 잡아본 사람이 어떻게 멧돼지 잡느냐. 멧돼지 잡다가 받쳐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런 건좀 멧돼지는 뭐 특정 인물을 아니, 얘기하는 특별한 건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큰 네. 동물을 말하는 거죠. 그 작은 사건 여태까지 공수처가 4년 동안 기소를 해서 유죄받은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뭐 조희연 교육감 정도. 예,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구속영장도 해가지고 아마 구속영장 발부 하나도 안 됐었죠. 네, 거의 기억이 예,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이 없는데 지금 이거는 국가 원수가 즉 대통령이 관련된 내란죄 사건입니다. 네. 과연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걸 갖다가 공수처가 하라. 다 우리 이제 기관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투는 모습 밖으로 싸움하는 거 보기 싫고 검찰이 해라라고 공수처가 하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논설위원이 그 보수 언론입니다. 네. 논설위원이 독이 든 잔을 받아든 공수처 그러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독이 든 성배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요. 네, 말인지 막걸리인지. 잠깐 막 예. 속보가 나와서요. 네네. 지금 네. 우리 박관천 전 행정관 말씀해주신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전에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국회 예, 역할. 예. 그래서 우종수 본부장이죠. 국수본부장을 만났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박 행정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제2처벌하면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네네. 됩니다. 진짜 경찰- 말인지 막걸리인지 한번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 짓는 거 그리고 가서 수확하는 거 이거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네. 당신들이 가서 알곡을 걷어갖고 와 창고는 우리 창고에 쌓아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 체포를 해서 공수처로 데리고 와.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할게. 그런 다음에 또 한마디가 또 더 어이가 없어요. 일정 단계에 달하면 검찰에 이첩하는 것도 제가 고려하고 있다. 제2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고려해 볼 수 있다. 말장난 그러면 같아요. 네. 잡아와서 수사는 자기들이 하고 싶고 또 어느 단계가 되면 또 검찰에 이첩하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요. 시간 끌기를 한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다시 넘기고 이 한 번 절차 바뀔 때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절대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 상대적으로 윤석열 입장에서 얼마나 만만하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나온 말이 뭡니까? 안가 포함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 경찰에서 한다고 한다면 네. 또는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 아니 이건 그럼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건희
검사들 휴대폰 다 반납하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다 대고 지금 피의자인데 자기가 일종의 조사 장소 쇼핑을 합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은요 탄핵이 가결된 직업이 검사가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자기가 검사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소송법에 따른 법률에 따른 조사 장소를 여기로 해달라 저기로 해달라 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요 우리나라에 검찰 청사도 필요 없고 경찰 청사도 필요 없습니다. 아유 전부 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 저도 징역 10년 나오면 그냥 집에서 반성하고 예. 있으면 되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이런 예, 식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형집행도 아, 그렇고 역시 수사도 우리 그렇고. 처장님께서 정확하게 저 표현하십니다. 네. 표현을. 예. 하여튼 지금 그러면 일단 수사가 혼선을 빚고 있고 이게 윤석열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신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도 수사를 좀 기소라도 해놓고 탄핵을 하면 어땠냐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큰일 탄핵 나죠.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인 거고 그럼 지금도 수사는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역시 방법은 경찰로 재이첩한다. 이제는 거의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제 밑바닥은 다 봤고 봤죠. 말이지 막걸리인지 왔다 갔다 하는 네. 것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 입으로도 정확한 어떤 답변을 못 하고 이제 차장이 나와서 브리핑이라고 한 게 제가 볼 때는 또 혼선만 가중되고 있고 자기들이 법리 검토를 해서 경찰에 이첩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비판을 현실에 직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검토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상 공수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경찰에게 온전히 다 넘기고 경찰이 다시 영장 청구를 영장 청구는 공수처는 영장 처형을 대행할 수는 있는 거고 검찰에다가 이제 하겠죠. 이 단계가 됐으면 그리고 거꾸로 이제 검찰도 지금 이 정도에서는 그 영장 청구된 거를 무시하지 못한다. 어떻게 무시합니까? 요 체포영장도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신 교수님 법 조항은 엄격하게 써야 됩니다. 그 근거로 든 형법 81조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법 조항입니다. 네. 이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입니다. 그 질이 다릅니다. 이걸 여기다 갖다 대가지고 믹싱해버리면요. 안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저 국힘 쪽이나 이쪽에서 보수 쪽에서 국힘 쪽에서 주장한 게 그거였습니다. 대통령이 도망갈 확률이 있냐.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불구속 수사하면은 저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출석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고요. 한번 와가지고 좀 수틀리면은 몸 아프다고 들어가 버리고 나 일 있어 못 한다 그러고. 그렇죠. 일단은 뭐 네. 말씀하신 거 서면으로 먼저 해보자 이러고. 서면으로 네. 먼저 해보자 그러고 그러면은요 이 수사 제가 보기로는 한 10년 겁니다.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전에 보통 구속하는 게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잖아요. 도주인멸이죠. 근데 이들은 이제 도주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도주의 범주를 어디까지 해석하느냐 이 부분인데 예. 형무처 강력히 막았잖아요. 그렇죠. 체포에 불응했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일단 그는 도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대부분 관주가 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리고 도주 우리는 어떤 또 있다 그러냐면요. 범죄의 혐의가 중대하여 법관으로부터 엄한 처단형이 예상될 때 네네. 도주 우려가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폐기를 금지한다라고 이제 다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벌써 12월 3일 날 예. 내란이 일어나고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나왔죠. 어디에 컴퓨터에서 뭐가 삭제되고 있다 등등 나왔듯이 이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했겠죠. 끌어질수록 네. 이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이미 차곡차곡 뭐 지워나가고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 증거들을 삭제하고 있을 거고요. 아니 약간 요 얘기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화가 나는 게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난 9일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지휘를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11일에는 뭐라고 그러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게 12월 11일이에요.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와 이러면서 한 달을 끌었네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나온 말이 네. 오늘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경호처에서 그 정도로 저항할지 예상을 못했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 말은 1000명을 투입해도 어려울 것 같다. 그 말 한마디가 이미 모든 답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기세에서도 졌고 현실에서도 준비 과정에서도 진 거 아니에요. 뭘 예상 못합니까? 의지도 없었다. 예, 의지가 없었던 거지 뭐를 예상 못해요. 당연히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이미 표방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못할 정도라면 자기들이 미리 사전 협상해서 경호처와 어떤 형식과 뭐 예우면 예우, 뭐 모양새는 모양새를 갖추어서 어떻게 자기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들겠다 이런 게 협의됐었어야지 예상을 못하는 거죠. 공수처장 오동훈 씨도 내란 공조 세력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의 체포를 맡는 사람 중에 이 사람도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인데요. 싱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 주십시오. 네, 이 핵심은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네. 둘 다 선출직 공직자긴 하지만 국회의원 300이고 대통령 하나니까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이렇게 이제 가르마를 타고 국회의원 정도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체포하려는데 자식들이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나를 모욕하지 마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농담드리면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국회 아니 동의를 그러면 얻어서. 대통령은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러지만 국회의원 아니, 법에 없잖아요. 그게. 법 그렇죠. 네. 법이 중요한 거죠. 제가 또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반박해 드릴게요. 네. 자,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죠. 국회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단 회기 중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말입니다. 헌법상의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준 겁니다. 아예 소추할 수 없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말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번에 경찰대 나오셨죠? 네. 경찰대 법학과에서 만약 저리 가르친다면요. 경찰대 교육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장,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발부한 영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특히 대통령 경호처장이 그 영장이 적법한가 불법한가에 대해서는 판단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법적인 판단을 해서 밑에 직원들한테도 그걸 갖다가 이거는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완력으로 막으라고 했으면은 이건 경호처장의 직권을 남용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알력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면 권리행사 방해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그대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세 번째, 일부 언론을 보고 그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으로 하는 것은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해달라 그러는데요. 경호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세종로 1번 있을 때 보면요. 전부 다 막 어깨에 딱 힘주고 좋습니다. 네네.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도 경호처에서 개장을 했지만 저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호처에.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고요. 전부 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다 자부심에 차 있거든요. 네. 그런 자부심에 차 있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사병으로 전락시킨 게 누굽니까? 그리고 불법행위까지 하게 한 게 본인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고전적 의미에서 예. 이를테면 선공후사한다. 예. 나를 희생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국가 헌법 질서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정치에 쩌든 경호처장이 그 자부심을 파괴해 놓고는 모욕하지 말라고 하니 범법자로 만든 거죠. 적반하장이. 예, 연속 선상에서 받아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제 5분간에 걸친 이제 연설이 있죠.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경호처장은 입이 없다. 몸으로 그렇습니다. 말한다. 뭐 예, 이렇게 예, 이제 예. 들었는데.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말 중에서 이제 불법 편법 논란이 있는 영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지금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경호처장도 마찬가지고 합법 불법을 자기들이 재단을 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뭐 판사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지금 싱크에서는 안 나왔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 여야를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경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 가슴에 총뿌리를 겨눴습니까?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체포를 하는 건가요? 내란범인 윤석열을 체포하는 건가요? 내란범인 윤석열을 체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들이 막고 있어요. 철벽 블로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병이죠. 모욕적 언사를 하지 마라. 그 말이 저 레이코프가 말하는 코끼리 생각하지 마랑 똑같아요.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우리가 하게 만드는 거죠. 본인들이 자처해서 자임해서 사병화 됐고 애꿎은 늘공들이 왜 사병으로 전략해야 됩니까? 자기들 어공으로 발탁된 간부들이 사병화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병이라는 걸 입증해 준 것 같은데 박종준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18살에 경찰대학에 입학해요. 경찰대학 4년 과정인데 전액 국가가 대주는 거 아닙니까? 먹고 자고 입고 뭐 교육비까지. 그리고 군대를 안 가요. 경찰대생들은. 왜냐하면 정경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경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해요. 예. 그거는 근무 안 하고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예. 정상적인 근무, 또 시국 상황이 그때 많았기 때문에 근무를 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계급은 경위였다가 단박에 경정으로 두 단계가 뜁니다. 보통 경위에서 경정 가려면 정상적인 몇 년 걸립니까?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리는 걸 최소 10년 걸립니다. 단박에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요. 나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행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바로 어디 가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라큐스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학위를 받아요. 이게 2년 걸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경찰관이 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군대 문제 해결하고 미국 가서 석사학위 따는 걸 다 20대에 합니다. 이건 이 사람 하나를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몰아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참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처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네. 받았는데 요번에 그 내란 혐의에 있어서 딱 보면은 그 동원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출신이 어느 학교입니까?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입니다. 경찰대학. 네. 박종년 경호처장 2기, 네네. 조청장 6기. 6기, 네. 서울청장 5기. 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서울에서 10만 이상의 집회 시위를 하는데 저는 제 경찰 생활 평생 동안요. 경찰 본청장이 서울에 10만 군중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저기 지방 가가지고 등산 가가지고 등산하고 살림욕하고 막걸리 먹고 잔 경찰청장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자, 그 제가 사람은 7기였죠. 경찰대 예. 7기. 제가 우리 오 국장님이 우리 경찰 한 번씩 교육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경찰대 출신 중에 훌륭한 사람, 육사 출신 중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찰대와 육사의 어떠한 그게 그 왜 문제가 되는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기 전에 먼저 가입교 훈련, 기초 훈련회가 뽑아드립니다. 네. 즉 사회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어떤 사고가 올바른 사고가 정립되기 전에 갑니다. 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4년 동안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합숙 생활을 합니다. 교육수당이라고 돈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 취업 걱정도 안 합니다. 네. 나오면 바로 뭐로 나옵니까? 경위로 나오죠. 바로. 사회 중견 간부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옛날 자, 파출소장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군대 가면 사람 된다. 뭐 대학 가면 군대 가가지고 대학 생활하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아픔도 겪어보고 사회 다른 사람 아픔에 동조도 해보고 나도 취업 시험 공부하면서 집에 돈이 없으면 돈도 벌어보고 또 취업되면 걱정도 해보고 하면서 사람이 사고가 정상적인 어떤 사고로 되는데 이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은 한정된 시각에서 그만 딱 바라보고 나오자마자 소위를 들더랍니다. 경위를 탁 달아주면 팔소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다른 남의 어떤 공감 능력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출세해서 몇 개를 더 달까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찰대가 있는데 지금 뭐 하냐면 경찰대 예. 출신들이 대부분이 로스쿨을 가요. 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인력을 우리가 왜 키워야 돼요? 구태타는 인력,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사병이 되는 인력을. 네. 잘하는 경찰대생들도 많은데 제가 분명히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경찰대가 과연 이 사회에 존재해야 되냐는 존재 의무까지 지금 말하고 네.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사이에 논의해야 될 지금 것 같아요. 그 네. 사이에 그 경찰 특수단에서 긴급 브리핑 공지를 지금 네. 내서 저한테 누가 전해 주셨는데요. 네네. 2시부터 언론에 대해서 생방 가능하고 엠바고 안 걸겠습니다. 2시부터 속보 쓸 수 있습니다. 장소는 2층 기자실입니다. 부단장이 먼저 백불 한 다음에 카메라 퇴장하고 백불 부단장이 브리핑 한 다음에 카메라 퇴장하고 백불 순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경찰 특수단에서 지금 긴급 이야기했네요. 브리핑을 예. 했는데 2시부터니까 좀 이따 할 텐데 그 그거는 내용이 아마 아까 네. 저 얘기했던 그 내용일 겁니다. 정은 저 국회 행안위원장한테 했던 얘기. 뭐 그런 거에 대한 네네. 전반적인 그렇죠. 답변들일 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제2첩 해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네. 공수처가 수사에서 빠지는 것 그게 답이다. 지금은 아까 확인한 바와 네네. 같고요. 예. 네. 그럼 경호처도 지금 박종준의 태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해보겠다는 건데요. 박종준은 지금 이제 직접 동영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침에 이제 모 의원께서 방송에 나오셔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호본부장 이광우 그 경호본부장 뭐 보직이 바뀌어서 이제 아마 안전 본부장으로 바뀌었죠. 이진아 씨 그다음에 뭐 김성훈 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포탄 및 실탄을 발사해라라고 했다고 이제 모 의원께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논란이 나오는 게 용연파 경호실 내 용연파 예. 건의파 이런 게 이제 아주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의원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 자리에 경호처장은 없었고 처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아주 용연파의 강성인 차장과 경호본부장이 실탄을 쏴도 좋다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마 그거는 제보한 분이 있을 거고 그분의 신변 때문에 아마 그 실명으로 밝히지 못하는 사안 같은데 그렇게 보면 그 내부에서도 늙음과 어공의 차이 그다음에 용연파 핵심으로 용연파로 왔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 예를 들어 박종준 씨는 용연파 핵심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는 그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용연파 핵심으로 알려진 사람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에요.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우 본부장. 그들이 그날도 1월 3일 날도 막 손짓하면서 저 원거리 카메라에 잡힌 사람이 네네. 있어요. 하면서 아주 강성으로 밀어붙이는 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연속선상에서 많은 늙은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이들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요라고 밖으로 계속 제보를 하고 있는 그렇다고 상황입니다. 박종준의 혐의나 이게 덜어지는 건 아니죠. 절대 덜어질 수 왜냐하면 없죠. 박종준이라는 게 바로 김용현의 후임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냥 고르진 않은 거고. 후임자 정도뿐만 아니라 그 내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서울청장, 본청장을 안가로 불러서 그렇죠.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연락해서 불렀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번에도 범죄 시인했잖아요. 본인이요. 네, 오늘 한준호 국회의원 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데 이분이 올해가 을사년이어서 그런지 신을사 오적을 발표했어요. 네. 내란 속에 윤석열 뭐 당연히 들어가고 공범이요 박종준, 정진석, 최상목, 오동훈 이렇게 5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적절합니까? 아니면 야 이 사람 빠졌다 너무 아쉽다. 빠진 분들이 있죠. 네. 국힘의 지도부 두 사람 정도는 들어가야죠. 네, 쌍권이라고 요새 언론에 쓰고 네, 있던데. 네. 그리고 예. 추경호 같은 네, 사람도 추 같은 있고. 건 마찬가지고. 네. 네. 한준호 의원이 잘못 명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5명. 그래서 국힘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아주 일찌감치부터 한남동 관저에 가서 스크럼을 짰어요. 그 명단들이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공유가 될 텐데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나 했던 뭐 전 앵커 예. 같은 사람도 네. 있고요. 국회의원들 대체로 지역구는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역구는 뭐 나경원처럼 서울도 있지만
경북 지역구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경찰관 출신도 많네요. 서천호, 김석기 뭐 이런 이철규 다 경찰관. 처음에는 이만희. 30명이었었는데요. 네. 그리고 원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늘어가지고 지금 40명이거든요. TK, PK 거의 다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충청 일부 예를 들어 장동혁 같은 사람도 이제 거기 있고 나경원 뭐 등등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과가요. 그 공수처가 1차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시나리오는 그걸 겁니다. 내란 혐의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것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냐 안 했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이념 싸움이다. 네. 어제 박종영 수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보수와 정치 이건 모른다. 네. 어디 교훈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떠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몰고 가가지고 그냥 슥슥슥슥 뭉개가지고 이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 여기 빠지면 안 되고요. 네네. 검찰이나 국수본이나 이런 법집행기관 수사기관은 모든 거 안 가리고 범죄 혐의만 해서 다투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그럽니다. 요즘 정상적인 데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딱 그러지 않습니까? 뭐 180일 보장해달라고 보장해달라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네. 다음 기일에 본기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해야 됩니다. 저기서-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저기 서 있는 그 4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확인은 필요하지만 제가 1시간 반 전에 받은 거에 보면 금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의원님들 관저로 들어오셔서 같이 술 한잔 식사하자. 아이고. 이게 물론 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네네. 기자분께서 1시간 12시 20분에 저한테 전달 주신 건데 매번 한남동 공관에서 배지들 불러서 같이 술 파티하고 했던 것들이 네. 그리웠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 추위에 떨고 눈 비를 맞아가면서 비닐 하나에 의지해서 밤을 새우고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밥 한 끼 하자? 도대체 이러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제 한 몸이라고 보는 게 맞죠. 뭐 일부 국회의원 또 예. 전 대표 한동훈 네. 등이 일탈을 한 것 같아 보이고. 내란 동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란 잔당이지. 네. 그러니까 내란 잔당들, 하여튼 내란 공조범들 뭐 네. 이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막 트집을 잡고 뭐 헌법재판소 가서도 네. 그러고 지금 뭐 공수처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이 이미 정답을 얘기했죠. 윤상현이 자기가 네. 생각하는 정답을. 국민들 다 레민과 같다고 취급하는 거죠. 때가 되면 다 까먹어. 때가 되면 우리 또 찍어줘. 이거죠. 극소수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아주 굉장히 긴장하고 봐야 될 거는 어게인 2017이란 말이에요. 2017년에도 박근혜 탄핵이 됐을 때 반성하고 정말 읍참마속의 어떤 처리를 하고 속고 대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합리적인 사람들께 소구하려는 노력을 할 줄 알았더니 점점점 우경화가 되더니 아주 극단까지 가서 계속 부정 투표를 주장하면서 또 그런 분이 또 당대표도 되고 또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연탄가스 뭐 바퀴벌레를 운운하면서 우측 행보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스물스물 힘을 못 썼어요. 네. 근데 요번에 보시면 물론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 없지만 굉장히 빠른 복원력이나 결집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거는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도 역시나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죠. 나쁜 쪽의 학습 효과가. 그래서 이들이 더 그 믿는 어떤 확증 편향 같은 게 강해졌어요. 조금이라도 우리를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야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든 먼 동아줄이든 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 말한 다 까먹어. 때가 되면 또 우리 찍어주게 돼 있어. 이런 이제 오만한 생각들까지 그럼 겹쳐서. 시민들에게는 까먹지 않아야 될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윤석열과 국힘 일당이 네. 지금 의도하는 바 하여튼 계속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면서 그 내란이란 본질 말고 뭐 네. 영장이 이래 뭐 어쩌고저쩌고 의신청도 하고 이러면서 얻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그러니까 내란죄로 탄핵이 되거나 내란죄로 지금 현재 검찰에서 벌써 20개의 별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위법행위가 명백한데 처벌을 받으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정도 선에서 희석시켜가지고 그냥 정치 싸움으로 가가지고 의뢰의 정치 싸움 하는갑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한 것처럼 국민들은 원래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또 찍어줘. 이런 국민들 어리석게 보는 건데요. 이번에 이 사건은요. 국힘 측에서 그렇게 본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 중요 가담자가 이미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육군의 근간들이 다 구속돼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에 일부는 기소됐고 기소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휘한 군 통수권자가 사법 처리를 면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정말 연목구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무서운 거 어떤 조금 더 깊이 있는 거 하나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를 볼 때 정말 확증 편향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는 방송에서 누차 어떤 때는 컴플렉스다. 그게 컴플렉스의 발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무섭게도 독일, 나치, 히틀러 사실은 윤석열 씨가 굉장히 그런 거에 동경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나치 히틀러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을 뚫고 거기 4가지 큰 요소 중에 2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가 경제위기 극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1929년 대공황 그 직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오적이라고 말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맨 먼저 항상 경제적 불안, 외환위기 해소 이런 것들을 앞에 갖다 걸어요.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경제위기 뭐 사회 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카리스마적인 선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때 꼭 주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카리스마적인 선동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황당하게 엊그제 마이크 잡은 국힘의 의원들 상당수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중국 교포들이 뭐 집단적으로 한남동에 뭐 시위를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부정선거 개입론부터 시작해서 황당한 주적을 설정해놓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전선동을 하면서 전선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게 좀 더 나아가면요. 친미와 친중 이렇게 해서 딱 갈라치기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적을 정확히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나름 이 혼란 중에도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다. 그다음에 스픽스에도 지금 계속 이상한 댓글들이 갑자기 최근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상한 하죠.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제가 명백하게 페이퍼로 그 워딩들을 받은 게 있는데 김건희와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댓글 논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그리고 옛날 제가 이제 공개했던 것 중에 보면 그 N번방처럼 N-20 방하고 N- 그게 이제 120번까지 쭉 있잖아요. 대선 캠프 때 했던 것들. 지금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재가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와중에 뭐 그럴 이런 수도 의식까지도 있겠죠. 뭐 듭니다.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 부부가. 근데 경제 말씀을 하셔서 두 분 다 뭐 저도 마찬가지 다 경험한 건데 대한민국은 거의 예외 없이 언제나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때가 2-3번 정도 있는데 딱 한 번이 언제냐면 80년 5.18 때. 전두환이 쿠데타하고 광주 학살하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성장률이 높죠. 그 전두환 때 다 좋았다 그러는데 거짓말이거든요. 처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다음에 언제냐면 우리 다 아는 1998년 IMF부터 구제금융 때 그랬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2023년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0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2023년에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일본이 1.9인데 한국은 같은 기간 1.4여서 0.5%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늘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2023년에만 우리가 일본보다 떨어졌다는 것.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 비슷하잖아요. 일본도 수출에 먹고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반도체 똑같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건 윤석열 정권이 정말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는 거고 중도진 한국 일보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일면에 경제 생각해서 최상목 좀 권한대행 역할 좀 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셔요? 저는요 이 정부 들어서 놀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예전에 춘궁기라고 있었죠. 그 농사 지을 때도요 종자 씨는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정권 와서 외환평전기금을 손대는 걸 보고요 정말 속된 말을 좀 하면 겁대가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환평전기금을 손대면요 이 자원을 수입해서 뭐를 만들어서 파는 우리 같은 국가는요 이건 망합니다. 이거는 저 배고프다고요
올 봄에 파종할 벽씨를 있지 않습니까? 종자씨를 갖다가 밥에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아,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몇 년 되면 따라잡을 거야, 몇 년 되면 따라잡을 거야 하는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뭐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여기서 또 하나 빠진 부분이 있죠. 네. 뭐냐면 윤석열이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대국민 담화할 때 10월 20 며칠 날 할 때 견고하게 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다. 거시 지표로 보면요. 그렇게 뭐 추락했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표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성태윤 정책실장, 제가 대학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국회에서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조선, 뭐 철강 몇 가지 이제 특정 품목들, 자동차 등등이 끌어올리고 수출 주도로 해서 큰 지표에서 착시가 일어납니다. 무역 수지에서의 일부 큰 종목들의 이제 업종들의 흑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와중에 그럼 이렇게 지표가 좋으면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문을 닫아요? 그리고 부채가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기업부채가 지금 2,600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12월 3일 내란 친위 쿠데타 이후에 900조 가까이가 이제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죠. 누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R&D에 쓸 돈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약 1.4배 이상 됩니다. 네. 이게 지금 흔적도 없어졌어요. 마중물 효과에 의해서 어떤 승수가 창출되고 선순환이 도는 게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표방되는 1.4%다, 1.5%다 일반 국민들, 개개인하고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 국민의 88% 이상은 중소벤처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로 이제 좋은 업종은 네네, 대기업들만 뭐 그렇죠. 삼성전자, 뭐, 그러면 네. 대부분의 열의 약 9명은 이게 좋다 말다가 자기 체감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물가는 네, 비싸고. 물가는 네. 올라가고 밤이면 불 꺼지고 자영업자들 다 죽고 자영업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문만 열고 나가면 다 부딪히는 건 자영업자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는 건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 느끼는 체감, 여기에서 생기는 박탈감,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 정권은 확실하게 빈익빈 부익부를 추구했습니다. 확실한 자기 편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란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우리 경제는 더 망가진다. OX 하면 누구나 다 O라고 하는 네,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네, 당연히. 아니 그 조태열 외교장관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걸 한다니까 30년간 쌓아온 한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2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국수본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잠깐 연결해서 브리핑 보고 와서 저희가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결은 아니군요. 연결은 아니고 아직 브리핑 전이고, 네, 내용이 나오면 자막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저희 예상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국회 행안위원장 앞에서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점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윤석열과 국힘은 아까 했던 경제 얘기 계속 말씀드리면 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든 외환 시장이 어떻게 되든 뭐 하여튼 내수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우리는 우리만 살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어떤 이들이 이제 그 제가 실제 이제 윤석열 씨랑 회의를 할 때 보면 네네. 자유가 입에 배 있거든요. 네네. 실제 취임 이후에 자유 무지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거는 연설문에 뭐 29번 이상을 네네. 하기도 하고. 검색 순위 1위 옵니다. 아마 예. 취임 이후에 전체 검색으로 보면 압도적 1위일 거예요. 취임 전에는 공정, 법 네네. 그게 99로 떨어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유를 별로 이야기 안 하다가 자유가 1위로 올라왔답니다. 네네. 예, 알고리즘이에요. 맞습니다. 그 실제 연설문 쓰는 게 누군지도 이제 같이 일을 했으니까 잘 아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 자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확신과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겠죠. 네. 여기서 굉장히 왜곡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스몰 가버먼트잖아요. 이들이 표방했던 게. 네네네. 작은 정부. 예, 그 미국 흉내내서 이제 스몰 가버먼트, 그레이트 아메리카 하듯이 그랬는데 그럼 어느 순간 집권하고 보니까 또 자유를 신봉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한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건드려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의 삶을 옥죄는 것까지 온갖 것을 다 손을 대고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표방한 것과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몰 가버먼트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부처가 지금 우리나라 국무위원이 21명이 된 걸 보시면 압니다. 역대로 가장 많은 거예요. 네. 대통령과 총리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칙은 다 없어지고 가다 보니까 어라? 요러요러한 부분을 요렇게 옥죄고 건드리니까 요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네. 사실은 그게 눈치가 보여서 편이 된 척을 한 거죠. 대기업 총수를 다 끌고 프랑스 가서 뭐 네, 네. 아니 뭐 부산 가서 떡볶이도 먹고요. 예. 네. 수도 없이 뭐 프랑스 파리에서 일하는 뭐 너무나 알려졌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회장이 뭐 토를 했다, 뭐 엎어져서 뭐를 했다. 이런 정도로 해놓으니까 사실은 공포로 쟁취하는 자유가 돼버린 거죠. 그걸로 마치 경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간다, 우리 편이 많이 확보됐다, 이 착각 속에서 약간 4차원 같은 자기 확신, 어떤 편집증 같은 거 속에서 여기까지 내란까지 오는, 이게 경제와 다 직결돼 있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살려면 내란 사태를 종식시켜야 된다, 박 행정관님. 확실합니다. 네. 국민이 살고 국민뿐만 아니라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란 요번에 혐의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탄핵 의결, 탄핵 심판 이게 늦어지면요. 지금 우리가 이루는 경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번영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우리와 경제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네. 옆에 뭐 일본은 대만, 얼마나 좋아합니까? 중국도 그렇고요. 그렇죠.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걸 갖다 신속하게 안 하고 질질질 끄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 최상목 대행이 그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자기 스스로 속간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어떤 현상 유지에 관련된 그런 원칙을 존중하고 경제 안정과 사회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임명한다. 자, 경제 안정과 사회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할 가장 빠른 두 가지가 있어요. 3명 다 임명하는 거. 네.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 박종준 씨에 대해서 자기가 명령 놓치기 심지어 위해서요. 인사권까지 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빨리 따르라고 지시하는 거. 그래야 말로만 경제 안정, 사회 혼란을 종식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빨리 조기에 회복될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네, 그럼요. 자, 속보를 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건 법적 논란이 있다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입장이고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경찰 특수단의 백동원 부단장이 했던 얘기인데 법률 검토를 하니 법률적 논란이 있는 거로 판단됐고, 이 문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수사에서도 성과를 냈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급 편성으로 보내드린 방송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있잖아요. 네, 계속 협의한다 그럽니다. 언제까지 협의하실 겁니까? 한남동 노상에서 20대 우리 젊은 청년들과 젊은 여자 대학생인 그다음에 죄 없는 국민들이요, 눈보라 속에서 비닐 하나 쓰고 자칫하면은 정말 큰 불상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한남동 대로가 휴전선입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걸 갖다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여권과 대통령은 이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정신 차려서요,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급기야 그들의 승리감에 도취돼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매사 승패만 재단을 하거든요. 이기느냐 지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 승리감에 도취돼서 그 추종자들이 지금 한남동 앞에서 비상계엄 상장 장사를 한다 해서 상장 그것까지 사진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혼란상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 눈비를 맞으면서 비닐 하나로 의지하고 자기 체온으로 자기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내라는 이재명이가 지금 저기를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아주 하면서 헌재에도 이재명의 부역자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주장,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이제 민주당이 총칼만 안 들었지 계엄군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황당한 양비론을 또 주창하고 나옵니다. 이준석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 나밖에 없다. 다 각자 자기 장사만 하는 자기 거예요. 장사만 네. 하고 지금 국민적 어떤 열망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없고 콩밭에 가 있습니다. 자, 혼내줘야 됩니다. 이런 네. 것들을 조기에 딱 하나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허세 떨고 그 위세당당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오시라.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나마 뭐 평가는 아니어도 그나마 사람으로서 그렇게 저질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럴 사람 아닌 것 같고요. 스픽스에서 연일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계속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저희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영환 교수 또 박관천 전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